파리 근방에는 약 만년 전부터 인간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이 정착지를 루테키아라고 불렀는데 하천을 건너는 요새와 교량시설 덕분에 북방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남북교역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죠. 이런 지리적 이점 덕분에 도시가 크게 번영했고 심지어 독자적인 금화까지 주조할 정도였으며 갈리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요로움이 로마 공화국의 팽창 과정에서 매력적인 정복 대상이 되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50년대에 들어 로마는 현재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52년에는 로마 군단이 루테키아 성문 앞에 나타나 파리시족과 다른 갈리아 부족들과 결정적인 루테키아 전투를 벌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 그들은 루테키아 파리시오룸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로마식 도시는 센강 좌안에 자리 잡았으며 전형적인 로마 양식에 따라 남북축을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신전과 바실리카가 있는 포rum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근처에는 1세기경에 최대 1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건설되었는데 당시 도시 인구가 겨우 8,000명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규모였죠. 루테키아는 2세기와 3세기에 상당한 성장을 이뤘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작았고 리옹 같은 대규모 로마 도시들과 비교하면 중요성이 떨어졌습니다. 3세기 중반 도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는데 전설에 따르면 성 드니가 이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전히 이교도 국가였고 기독교도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있었으며 성 드니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참수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처형된 언덕인 순교자의 산, 즉 오늘날의 몽마르트르에는 후에 그의 무덤 위에 교회가 건립되어 오늘날의 생드니 대성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3세기 후반이 되자 루테키아는 로마 제국의 다른 많은 정착지들처럼 이주하는 야만족 부족들의 공격이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도시 주민들 중 상당수가 강 한가운데 위치한 안전한 시태 섬으로 이주했고 좌안의 기념물들은 버려졌으며 그 석재들은 섬 주변에 방어벽을 건설하는 데 재활용되었습니다. 305년부터 루테키아라는 이름은 이정표에서 키비타스 파리시오룸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한 세기 내에 라틴어로 파리키우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파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으며 훈족과 프랑크족 같은 야만족 집단들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시 방어를 지휘한 성 주네비에브의 활약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다고 여겨지며 그녀는 후에 파리의 수호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5세기 말까지 프랑크족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북부 갈리아를 효과적으로 차지했고 이를 통해 이 지역 전체에 프랑크 문화와 후에 프랑스 문화가 나타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죠. 첫 번째 왕인 클로비스 1세의 통치 기간 동안 파리는 프랑크 왕국의 수도로서 상징적 중요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51년 카롤링 왕조가 등장하면서 파리는 왕국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중요성을 잃기 시작했고 지배 엘리트층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지방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기관이 풍부한 도시로는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이곳에 많은 교회와 수도원이 있어서 해외 약탈자들에게 매력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9세기에 바이킹들은 이 도시를 반복적으로 공격했는데 센 강을 거슬러 올라와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몸값을 받고 물러났던 바이킹들이 885년에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격퇴당했고 그들의 실패는 파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10세기와 11세기에 우한을 따라 새로운 성벽이 건설되었지만 인구가 적은 좌안은 13세기까지 요새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파리는 987년 카페 왕조의 등장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카페 왕조는 파리 주변 지역만을 통치했지만 점차 권력이 확대되었고 이 도시는 프랑스 왕국의 문화, 상업, 종교, 정치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파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다수가 건설되었는데 시테 섬은 도시 내에 있는 수많은 왕궁 중 최초의 왕궁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팔레 드 주스티스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변 지역들은 각자 독특한 정체성을 발달시켰으며 좌아는 생제르맹 데 프레와 생트 주네비에브의 대수도원이 있는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1150년에 파리 대학이 설립되면서 유럽 전역의 학자와 학생들이 모여드는 학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창했으며 시장, 작업장, 항구, 상점들이 모여 도시의 심장부로 변모했습니다. 12세기 말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해졌고 필리프 2세는 센강의 양쪽 강둑 주위에 강력한 석조 성벽을 건설하여 대응했습니다. 그는 또한 도시의 진흙투성이 거리를 포장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도의 강화되는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북쪽 끝에 루브르 요새를 건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파리의 중세적 변모의 중심에는 가장 야심찬 종교 프로젝트 중 하나인 새로운 대성당 건설이 있었습니다. 1160년경 모리스 드 슐리 주교는 노트르담이 될 곳을 짓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첫 번째 돌은 1163년에 놓였고 제단은 1182년에 봉헌되었습니다. 공사는 2세기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대성당의 탑과 정면은 곧 지평선을 장식하며 고딕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스타일은 루이 9세 때 정점에 달했는데 그는 가시관과 다른 성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1241년에서 1248년 사이에 왕실 예배당인 생트 샤펠을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중세의 마지막 몇 세기 동안 파리는 규모와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14세기 초에는 약 2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유럽에서 가장 크고 인기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1356년에서 1383년 사이에 샤를 5세 국왕의 통치하에 새롭고 더 넓은 성벽이 건설되었고 그는 또한 도시 동쪽에 새로운 요새인 바스티유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죠.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파리 시민의 삶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엄격한 사회적 위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노동자, 농민, 거지, 나병 환자 등이 포함되었으며 그 위에는 도구와 작업장을 소유한 도시의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도시의 상인과 은행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부와 영향력은 중세시대의 도시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생을 포함한 비슷한 규모의 집단을 형성한 성직자들이 왔으며 마지막으로 사회 질서의 최상위에는 왕을 섬기는 왕실 법정을 구성하는 세습 귀족이 있었습니다. 파리의 인구와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거리는 혼잡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질병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 되었습니다. 1340년대 후반에 유럽 전역으로 퍼진 흑사병은 1348년에 이 도시에 상륙하여 약 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7세기에도 간헐적으로 발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전염병뿐만이 아니었으며 폭력 또한 흔했고 살인은 중대 범죄의 55에서 80%를 차지했습니다. 전쟁의 위협 또한 변함없는 것이었으며 14세기 후반과 15세기 초반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백년 전쟁으로 인해 파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420년에 파리는 영국군에 의해 함락되고 점령되었고 1431년에 노트르담에서 영국의 어린 왕 헨리 6세가 프랑스의 새로운 왕으로 대관했습니다.
영국의 도시 지배는 1436년까지 지속되었지만 이로 인해 도시 인구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했으며 프랑스의 지배로 돌아온 후 파리는 이전의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프랑스와 1세의 통치 기간 동안 이 도시는 다리, 분수, 시청으로 사용된 오텔드빌의 첫 번째 건물 등 새로운 르네상스 양식의 건설붐을 겪었습니다. 그는 또한 1531년에 파리 대학교에 히브리어, 그리스어, 수학을 가르치는 새로운 학부를 설립했으며 이 도시에는 곧 약 70개의 인쇄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6세기 후반에는 이 도시가 프랑스 종교전쟁에 휘말리면서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표적 살인은 금세 광범위한 학살로 확대되었고 그 후 몇 주 동안 가톨릭 폭도들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로 알려진 사건에서 수천 명의 개신교도를 학살했습니다. 17세기 초에도 파리는 수십 년간의 종교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인구의 3분의 1이 도망쳤고 많은 건물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앙리 4세는 직접 도시 재건을 주도하여 새로운 공사를 의뢰했는데 그 중에는 플라스 데 보주와 퐁네프, 파리에서 최초로 주택을 지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 아래에서 파리는 계속 발전했으며 그의 미망인 마리 드 메디치는 1615년에 룩상부르 궁전을 지었고 그의 아들 루이 13세는 수석 장관 리슐리의 추기경과 함께 파리를 유럽의 문화 수도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1643년 루이 13세가 죽자 그의 어린 아들 루이 14세가 왕위를 계승했으나 정치적 불안정이 곧 이어지면서 강력한 파리 귀족들이 왕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왕은 파리에 대한 장기적인 불신을 갖게 되었고 1671년에 그는 왕궁을 도시 밖으로 완전히 베르사유로 이전했습니다. 왕이 없는 동안에도 파리는 계속 번영했으며 이제는 쓸모없어지고 제한적인 옛 성벽은 점차 해체되고 넓은 나무가 늘어선 대로로 대체되었습니다. 18세기 초 도시는 계속해서 확장되었고 샹젤리제는 튠르리 정원에서 센까지 배치되어 거리와 기념물의 웅장한 축 디자인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지어진 수많은 건축적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붐비는 건물로 가득 찬 더럽고 구불구불한 거리에 빽빽한 미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에 더욱 깨어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퍼지기 시작했으며 볼테르와 장 자크 루소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도시의 카페를 자주 찾았습니다. 1789년 무렵 많은 파리 시민들의 군주제에 대한 충성심은 점점 더 경색되었는데 이는 주로 루이 16세가 경제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재무부 장관 해임에 대한 항의가 폭동으로 확대되어 프랑스 혁명의 발발을 촉발했으며 다음 10년 동안 파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793년 1월 22일 이 루이 16세가 플라스 드 라 레볼리시옹에서 단두대에 의해 처형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은 1790년대 내내 계속되다가 1799년 11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젊은 장군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나폴레옹의 통치 하에서 파리는 혁명의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1804년 12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파리를 고대 로마에 버금가는 제국의 수도로 변모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센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다리와 개선문 같은 웅장한 기념물의 건설을 의뢰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파리는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의 연합군에 의해 잠시 점령당했고 이는 루이 18세의 통치하에 부르봉 군주제가 복위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824년에 그의 동생인 샤를 10세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그의 통치는 점점 더 억압적이 되었고 1830년 7월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곧 7월 혁명으로 이어졌으며 며칠 동안 격렬한 시가전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샤를과 그의 가족은 파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대신 시민왕 루이 필립이 새로운 입헌군주로 선포되었고, 루이 필립의 통치는 파리 최초의 철도역을 비롯한 산업 성장과 인프라 개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이 빈곤과 불평등에 직면하게 되면서 인구는 거의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1030년대 내내 일련의 봉기가 파리를 뒤흔들었고,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1832년 반란으로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 의해 불후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불만이 고조되자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으며, 그해 말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선을 노리는 것이 헌법에 의해 금지되자 그는 1851년 12월 쿠데타를 일으켜 이듬해 자신을 나폴레옹 3세 황제로 선포하고 제2 제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그의 지방관인 외젠 오스만의 지휘하에 야심찬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목표는 실업을 해소하고 깨끗한 물, 빛, 공기, 열린 공간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만은 원래 12개 구를 넘어 도시의 경계를 확장하고 주변 공동체를 합병하여 오늘날 파리를 정의하는 20개의 아롱디스망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파리는 산업활동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금융센터가 되었으며, 파리 증권거래소는 투자를 위한 주요 증권시장으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3세의 통치는 재앙으로 끝났으며, 1870년 9월 그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중 세당 전투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1870년에서 1871년 겨울은 파리를 절망에 빠뜨렸으며, 식량 부족으로 인해 많은 파리 시민들이 고양이, 개, 쥐, 심지어 동물원 동물까지 먹었습니다. 몇 주간의 포격 끝에 파리는 1월 28일에 항복했으나 프로이센군은 이 도시를 잠깐만 점령했고, 이로 인해 권력 공백이 생기면서 급진적인 지방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이 주도한 코민은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시도했지만 겨우 2개월밖에 지속되지 못했으며, 그해 5월 프랑스 정부군은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잔혹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파리는 역사에서 벨 에포크로 알려진 문화적, 예술적, 상업적 변화의 황금기를 맞이했으며, 전쟁의 상처가 사라지면서 세계적 근대성의 중심지이자 부자들의 놀이터로 번영했습니다. 파리는 1855년부터 1900년까지 5차례의 국제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산업, 예술, 기술 분야에서 도시의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설 중 하나는 원래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박람회를 위해 임시로 건설되었지만, 에펠탑이 큰 인기를 얻어 도시 스카이라인의 영구적이고 상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파리가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으며, 운동 초기에는 에두아르 마네와 클로드 모네 같은 예술가들이 인상주의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간 도래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의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파리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1914년 9월 이 도시는 독일군의 진격으로 포위 위협을 받았지만 600대의 파리 택시가 6,000명의 병력을 전선으로 수송하면서 유명한 마른강 전투에서 공세가 중단되었습니다. 전쟁 후 파리는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배급제 문제에 직면했으나 1920년대에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제임스 조이스 등의 작가, 예술가, 음악가들이 이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르네상스의 이면에는 사회적, 정치적 분열이 깊어졌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극단주의의 전쟁터가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 프랑스는 전쟁을 선포했으며 독일군은 프랑스의 방어선을 간단히 우회하여 1940년 6월 총 한 발 쏘지 않고 사실상 아무런 저항 없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에게 점령은 굴욕, 빈곤, 억압을 의미했으나 그 도시의 유대인 주민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란색 다윗의 별을 착용하도록 강요당하고 공적 생활에서 배제된 1만 2천 명이 넘는 파리 유대인들이 잡혀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로 추방되었습니다. 4년간의 독일 통치와 프랑스 저항 운동의 성장 끝에 1944년 8월 연합군이 파리의 거리를 행진하며 군중을 열광하게 하면서 파리는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전후 수십 년 동안 파리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재건 노력은 수년간의 손상과 방치를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이전 프랑스 식민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물결은 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풍경을 바꾸어 놓았으며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점차적으로 건축학적 화려함과 시민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파리는 국제적 명성을 상당 부분 회복했으며 이곳은 다시 한번 예술, 패션, 요리, 문화의 세계적 중심지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전염병, 혁명, 전쟁을 겪으면서도 파리는 끊임없이 재건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라는 정당한 타이틀과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재난, 그리고 시대의 굴곡 속에서도 파리는 결국 다시 일어섰고 세기를 넘어 문화를 이끄는 상징적인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길게 이어진 이 역사는 그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시 피어나는 파리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파리의 풍경과 매력은 바로 이런 오랜 시간의 층위 위에 쌓여 만들어진 것이며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